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면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 오늘은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려와 걱정을 주는 그런 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상황이 좀 딱 맞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팬데믹 대유행을 2년 넘게요. 세계적으로 겪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겨우 진정돼 가는 것 같은데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또 다른 걸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아마 좀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물론 관심 가지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아마 이게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다 하더라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랑은 스토리가 많이 다를 겁니다. 이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더 큰 유행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건 특성상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는 유행이 될 겁니다. 또 하나 다행인 거는 우리 인류가 백신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현재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로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두창 바이러스, 그러니까 천연두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두창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 분들도 이거를 천연두라고 배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천연두가 좀 일본식 한자 용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현재의 표준어는 천연두가 아니고 두창, 이 질병의 이름이고 두창 바이러스 이렇게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창, 천연두가 같은 거다라는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 두창 바이러스는 인류한테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 좀 궁금하시죠? 저도 제가 정확히 몇 년 전인 거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이 전염병과 그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윌리엄 맥린이라는 분이 쓴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라는 책도 있고 좀 어렵습니다. 이 책은요. 좀 따분해요. 그다음에 좀 더 대중 친화적으로 나온 아노 카렌이라는 분이 쓴 전염병의 문화사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에 따르면은요 두창 바이러스는 이것과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야생 짐승들을 가축화하면서 거기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인류한테 넘어온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축화되면서 이 넘어왔다는 얘기에는요 또 두 가지 좀 더 세분할 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농경 생활을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농경 생활하면서 가축화를 하다 보니까 야생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좀 밀접하게 접촉을 하면서 인류한테 넘어왔다는 게 하나의 요소가 있고요. 농경 생활을 하면서 좀 비로소 인간 집단이 좀 더 큰 부락을 이루고요. 인구 밀도가 좀 더 높은 상태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까 야생 동물로부터 인류 집단으로 들어온 그 바이러스가 어떤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좀 더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도 제가 그런 분들을 가끔 거리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 걸렸다가 어렸을 때 자연 회복되신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면 곰보 자국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얽었다고 얘기를 하죠. 얼굴에 좀 이렇게 흉터를, 흔적을 가진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도 좀 가끔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두창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자연 회복된 다음에 생기는 어떤 피부에 남는 어떤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집단이 어디나 다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요. 이거는 구대륙에만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신대륙에는 이제 이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 보여드리는 거에서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이 총균세라는 책은 뭐 누구나 읽어야 될 명저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장까지 읽은 분을 제가 거의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유명한 책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 책 제목 보면 여기 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균이라고 했지만 세균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체, 바이러스 포함한 얘기인데 이 책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강조가 된 게 두창 바이러스가 신대륙에 들어간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컬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신대륙을 정복할 때는 그냥 총칼로 우리가 어떤 정복 전쟁을 한 것처럼 알고 있지만은 그 신대륙에는 두창 바이러스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성인들조차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겁니다. 그러다가 부대륙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 두창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창 바이러스에 걸리게 됐고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듯이 그때 신대륙을 휩쓴 거가 되겠죠. 그래서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제로인 상태에서 이게 퍼지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해가지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게 인구의 수가 확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왼쪽의 판화는요. 남아메리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두창에 걸린 사람들을요 묘사한 이제 판화 같은 뭐 그런 양식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막 전신에 막 물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두창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표현한 그런 이제 판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요, 에드워드 제너라고 많이 유명한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면은 뭘로 유명하죠? 종두법이라는 걸로 유명합니다. 종두법. 사실 이것이 이때 나중에 말씀드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랑도 바로 이어진 얘기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법이란 거를 1796년도에 이걸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이분이 막 천재 같아가지고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이걸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두창은 인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이러스였다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인두법이란 게 있었어요. 막 중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인두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 백신의 원리를 이미 옛날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창에 어렸을 때 한번 걸렸던 사람들은 다시 안 걸린다. 또 어떤 경우는 약하게라도 한번 걸린 사람들은 다시는 안 걸린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창에 한 번도 안 걸린 아이한테 두창에 걸린 사람의 어떤 고름, 딱지 이런 것들을 주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보면 이미 감염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두창에서 회복돼 가는 환자의 상처에 딱지가 있으면은 딱지를 떼가지고 그거를 곱게 분말로 빻아가지고요, 아직 두창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애들의 코를 흡입을 시켰대요. 이걸 또 현대용어로 치면은요, 비강 점막 백신입니다. 이걸 했는데 실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하다가 진짜로 또 두창에 걸려서 죽는 애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인두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널리 이제 좀 안전하게 쓸 수는 없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마 에드워드 제너도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또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면서 우리가 이런 동일한 원리를 이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종두법의 발견이었고, 이 그림이 1796년도에 아마 첫 번째 한 아이한테 이걸 접종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당시에 이 제너의 이제 가장 참신한 아이디어, 그거는 바로 우드를 이용한 겁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소의 젖을 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처녀들이 가끔 손에 이제 고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소에 있는 두창, 그것이 바로 우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감염이 된 건데, 이건 원래 소에 특화가 된 거니까 인간한테는 심한 질병은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손에 좀 고름 정도 이 정도 일으키다가 회복이 되는데, 이렇게 우두에 걸린 이런 처녀들은 두창이 유행하더라도 안 걸린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소에 아마 젖을 짜는 그 처녀인 것 같고요. 여기 손에 지금 붕대를 감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두에 걸려서 이 고름이 있는 거, 거기에서 고름액을 짜가지고 그걸 아이한테 지금 집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종두법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개발한 첫 번째 백신인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유명하신 분이 된 거죠. 사실 이때는 면역학의 원리를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800년대 중반에 파스테르가 광견병 백신 이런 걸 개발하면서 이 제너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백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이상하죠? 왜 백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에드워드 제너를 기릴 거면 제너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을 때 소에 특화된 그 두창 바이러스를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이 바이러스의 영어 이름이 백시니아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백시니아 바이러스니까 백시니아에서 따니까 백신이 된 겁니다. 원숭이 두창하고 좀 얘기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백신은 생각해보면 상당히 특이한 백신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도요,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이러스의 성분이나 이런 걸 이용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뭘 이용한 거예요? 친척 바이러스를 이용한 거예요. 두창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유사한 친척 바이러스인 소에 있는 두창 바이러스를 이용한 거죠. 이게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좀 열애로 좀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좀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 제너가 이 백신 성분을 소에 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하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도 백신을 좀 불신하고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에 있는 유래된 물질로 만들다 보니까 제너가 어떤 분한테 백신을 놓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동물처럼 바뀌었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 백신 거부 운동, 불신 운동을 풍자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179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건데요. 이 종두법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종두법을 맨 처음 도입한 분 이름 많은 분들 아시죠? 지석영 선생님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또 우리나라의 종두법을 처음 들여왔어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퍼지면서요, 이 접종 사업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은 두창 환자가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요, 1977년도에 소말리아에서 이 마지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980년까지도 이제 더 이상 이 환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도에 WHO에서 두창을 인류가 박멸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77년도 이후에 한 45년 동안 두창 환자는 전 세계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완전히 박멸된 질병인 거죠. 여러분들, 인류가
어떤 바이러스를 이렇게 완전히 없앤 거는 이것이 첫 번째 사례였고요. 아직 두 번째 사례가 안 나왔습니다. 두창이 아직까지 유일무이한 케이스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1979년도 1월부터는요. 국내에서는 이 두창 백신을 접종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원숭이 두창 얘기하면 좀 중요한 순간이 되는데요. 1978년도 12월까지 출생하신 분들은 적어도 이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두법인 거죠. 근데 1979년 1월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이걸 이제 안 맞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종이 중단됐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이게 또 하나 이제 또 재밌는 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80년 정도면 어떤 시대인 거죠? 이때가 미소, 그러니까 동서양 진영의 냉전이 심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이러스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래서 두창 바이러스를 전세 군데 두 군데만 남겨놓기로 하고요. 다 없앴습니다. 연구실 같은 거 전부 다 없앴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잊혀진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뭐 90년, 이렇게 뭐 한 2000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냉전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사실은 이제 해체가 되고 막 러시아 이렇게 다시 이제 쪼개졌죠. 그러면서 아마 소련 사회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소문에는 그때 소련 연구소에 했던 그 두창 바이러스가 또 새나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했을까요? 왜냐하면은 1990년대 뭐 이라크 전쟁도 있었죠. 그럴 때도 이라크에 무슨 생물 무기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 9.11 테러도 있었습니다. 9.11 테러 직후에는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미국에서 흰 분말가루로 뭐 전달된 탄저 바이오 테러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겪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생물학 테러라든지 생물학전 같은 게 이게 사실 현실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 당시에 생물학 테러가 일어나면은 가장 효과가 좋게 쓰인 그럴 만한 그 후보로서 세균 중에서는 탄저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중에서는 두창 바이러스가 늘 거론되었었습니다. 제가 9.11 테러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제가 군의관이었거든요. 제 임무가 생물학 테러 담당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직 그 탄저 테러 있기 전부터도요. 그 세균 중에 탄저, 바이러스 중에 두창 바이러스가 늘 회자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9.11 테러 직후에 탄저 테러가 진짜 발생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세계 각국에서는요. 이 두창 바이러스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뭐 이제 또 다시 백신을 좀 비축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또 얘기 나온 거가 이런 테러 분자들이 만약에 이 바이러스를 가지게 된다면 그게 소련 사회가 혼란스러웠을 때 그때 소련에 보관했던 바이러스가 좀 이렇게 위출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던 거였던 거죠. 왜 이 두창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생물학 테러 이런 거랑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요. 지금 두창을 예방하기 위한 1979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조차도 중단했던 이런 백신들이 많이 비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뉴스에서 보시면은 지금 두창에 대한 백신이 3,500만 명분이 지금 국내에서 비축이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원숭이 두창이 나올 줄 알았나? 이거 왜 비축해놨지? 바로 여기에 이런 그 숨겨진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물학 테러라든지 생물학전에 대한 그 대비 때문에 이런 걸 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2003년도에 그게 네이처 메디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가장 의학자들이 내고 싶어하는 그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나왔던 이제 제가 논문 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것이 아까 그런 2003년도에 사회 분위기랑 관련된 얘기예요. 뭐냐면은 미국도 그냥 대충 그냥 얘기하면은 1970년대 뭐 중후반 이후에 그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9.11 테러 이후에 막 탄저 테러 일어나고 테러의 어떤 그 병원체로서 두창도 지금 우리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준비 방책들이 이제 어떤 준비가 된 거죠. 하나는 이제 백신을 많이 또 비축해 놔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뭐가 연구가 있었냐면은 그럼 옛날에 백신 맞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아직까지 그 면역이 남아 있나? 말하자면 우리가 정부가 백신을 비축해 놨을 때 백신을 어릴 때 안 맞은 사람만 넣으면 돼? 아니면 그때 어릴 때 맞은 사람들도 이제 점점 뭐 중년 이상 되기 때문에 아이가 돼갈 텐데 이분들 또 맞춰야 돼? 이게 지금 연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이 당시에 나이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요 피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아니면 T세포 반응은 남아있는지 이런 걸 다 조사한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상당히 잘 남아있다.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20년 전에 나온 논문입니다. 2003년도에. 이 논문 다음에요 2006년, 7년도에도 국내에서도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그 당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이런 연구를 주로 주도했던 분은 지금 서울 아산병원 감염내과에 계신 김성환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많이 주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보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도 뭐 면역이 일부 좀 떨어진 분들도 계시지만은 좀 상당히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그 면역도 조사를 했던 이런 것들이 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또 이제 20년이 지났죠. 지금 현재 두창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면역이 남아있을지 그건 또 한번 또 조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자명한 거는
79년생 이후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면역, 항체나 T세포 반응이 안 남아있겠죠. 왜냐하면 안 맞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굉장히 면역의 상태가 아주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의학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제가 시작할 때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말씀드리려고 한 다음에 지금 원숭이 두창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두창을 그냥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스토리를 다 이해하신다면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요, 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숭이를 많이 감염시킨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인간한테는 소에 있는 두창 바이러스도 감염이 되는데 원숭이 거 감염되겠죠. 실제로 환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이 원숭이 두창에서 옮아왔던 케이스가 1958년도에 처음 보고가 됐대요. 근데 1958년도에는요, 어차피 인간한테 대한 두창 바이러스도 있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사회에 주는 임팩트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자 수가 지금 뭐 오늘 시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봤자 100몇 명 정도 수준일 텐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는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예민해진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는 인간 두창 바이러스가 없는 시기거든요. 우리 인류 집단에는요. 그런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는 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총변세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어도 79년 이후 출생자들은 지금 전염력이 있는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면 현상만 보면 남미 같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백신이 있습니다. 이 백신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소에 있는 그 두창 바이러스를 근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종에 대한 걸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에도 85%의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따로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축해 놓은 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무기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그렇게까지 코로나19처럼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코로나19만큼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가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코로나19는요, 호흡기로 전파되고 이 전파율이 높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인류 사회에 공포를 주는 가장 심한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중증화율이 그나마 좀 덜했던 거였고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데 치사율까지 높았다. 그럼 굉장히 사회가 혼란이 되겠죠.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요, 이 전파율 자체가 코로나19보다 훨씬 약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접촉으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일이라고 될 수가 있겠는데, 전파율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하는 사람 위주로 서서히 이것이 이렇게 유행이 막 좀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유행이 있다 하더라도 백신이 없는 걸 상정했을 때도 환자 수는 많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게다가 우리가 백신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환자의 그 발생을 추이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유행이 커질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 백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결론을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두창은 성공적인 백신, 그 다음에 성공적인 백신 접종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유일무이하게 박멸한 바이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아직도 인간 두창이 있는 사회라면 원숭이 두창이 유입되는 게 이렇게 좀 뉴스거리가 아닌데, 이렇게 너무 우리가 한 질병을 클린하게 청정적한 사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됐다. 좀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비축된 백신을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환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전 세계 추이를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한국 상황을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전 세계에서 뭐 몇 명 이상, 한국에서 몇 명 이상 환자가 생겼을 때 그때가 백신을 맞는 순간이다. 뭐 이런 어떤 법칙은 없습니다. 아마 그때도 모든 백신은 또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이제 득과 실을 따져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은 보건당국이 정책적으로 어느 순간에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확실한 건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건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7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부터 먼저 맞게 됩니까, 그럼? 저도 그건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짜로 7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냥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신종 바이러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저희는 거기가 우선 접종 대상이 될 거고요. 이제 79년보다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그 다음인데, 거기에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항체가 남아있고 또 뭐 이 T세포 면역 반응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창 백신은 그렇게 장기간 계속 보관해도 괜찮아요? 저도 지금 이 두창 백신이 공식적인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그건 확인 안 해봤는데요. 뭐 mRNA 백신보다 훨씬 길 겁니다. 백신 종류마다 다른데요. 이것은 사실은 살아있는 바이러스이긴 합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인데 이 DNA 바이러스예요. 근데 DNA 바이러스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우드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실험에 사용하는 것들도요, 마이너스 70도씨 냉동고에
몇 년을 보관해도 사실은 그 역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백신의 그 유효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코로나19의 뭐 mRNA 백신 이런 거에 비하면 그 기간은 훨씬 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이유가 있고요. 혹시 생물학 테러 같은 게 발생하면 지금 우리도 다시 두창에 걸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인간 두창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점이라면 7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취약한 거고요.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무리 면역이 좀 떨어졌어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경증으로 아마 앓거나 안 걸리거나 그렇게 댓글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